네, 음운론 3주 2차 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3주차 PPT, 세 번째 PPT의 6쪽 억양과 강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초분절음, 초분절음이 무엇인가를 보았고, 그 다음에 성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경상도 방언이나 또 중국어 성조의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역시 초분절음 그리고 운율적 요소이자 운소인 또 다른 억양과 강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조가 음의 고절을 사용하는 음의 고절라고 하는 그런 자질을 이용해서 의미를 변별하는 그런 그 운율 자질이었잖아요. 운소였잖아요. 그런데 억양과 강세 가운데 억양도 역시 음의 고저, 피치를 사용합니다. 음의 고저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데 억양, 즉 인토네이션의 경우에는 성조와는 달리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냐면 문장 전체의 의미를 변화시킨다. 문장의 의미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고 뭐 평서문이다, 의문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뭐 예를 들면 판정 의문문, yes, no question일 때는 뭐 상승조로 한다든지 뭐 WH 의문문은 의문사 의문문일 때는 뭐 하강조를 한다든지 뭐 평서문일 때는 뭐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평판조죠. 그렇죠? 뭐 그다음에 좀 청유형.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인터네이션이 뭐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억양입니다. 억양은 굉장히 언어 보편적으로 이렇게 문장의 의미 기능을 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아주 보편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음의 고저, 피치를 사용하는데 단 성조와는 달리 그 의미, 단어 의미를 변별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음의 고저에 대한 것은 배웠잖아요. 음의 고저를 이용하는 것. 이번에는 음의 이제 강약을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트레스, 강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한 소리를 우리가 이제 뭐 강세 표시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거나 문장의 의미의 변화를 주기에 사용하는 음의 강약을 강세라고 해요. 문장의 의미에도 이 경우는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한국어의 경우도 강세를 사용하기는 사용해요. 사용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영어처럼 이 강세가 단어의 의미를 변화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표현적 강세라고 하죠. 지금도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강세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국어는 문장 안에서 문장 강세 혹은 표현적 강세라고 해서 이제 지금처럼 어떤 굉장히 이제 우리가 왜 모노톤이라고 해서 지루하고 졸린 그런 그 발화는 좀 지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화법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적절한 문장에서의 표현적 강세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표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를, 단어의 의미를 변별한다든가 그런 것과는 무관한 그런 속성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 대충 느꼈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다른 언어들 이제 한국어와는 달리 영어는 단어 강세가 있어서 강세의 위치에 따라 단어와 단어를 구별을 하죠. 품사도 달라져요. 뭐 명전동우라는 말에서 뭐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다이제스트냐, 다이제스트냐, 그러니까 명사일 때 이제 강세가 앞에 오고 동사일 때 뒤에 오면 같은 철자에서 의미가 달라진다든지 해서 영어는 이렇게 이 강세가 변별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언어죠. 중국어는 반대로 성조로 단어의 의미를 구별을 하고요. 한국어는 이제 표준어에서는 음장으로 단어의 의미를 구별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배우도록 하고 일본어의 경우에는
악센트가 있다, 액센트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일본어는 피치 액센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음의 고조와 액센트를 같이 쓰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경상도 방언, 한국의 방언 성조랑 흡사한 것이 아닌가. 네, 뭐 선생님이 일본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요 정도로 소개를 하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경상도 방언 화자가 일본어를 배우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일본인 혹은 뭐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는 한국인.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유는 뭐냐면 운율자질의 속성이 약간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로 좀 관심을 가져보고, 그러니까 언어마다 또 운율 자질들, 운소들도 이제 다양하고 또 굉장히 이 운소의 속성이 발달한 언어도 있고 또 한국어처럼 그렇지 않은 언어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이 운율 자질이 굉장히 발달하면 좀 시끄럽게 들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영어가 훨씬 더 좀 강렬하게 들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중국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제 해외여행을 요즘 갈 수도 없지만 다녀보면 요즘 워낙 한국 사람들이 뭐 유럽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많을 만큼 이제 그 외국에 많이들 나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동양인들이 다, 우리도 이제 그 뭐 유럽 사람들이나 뭐 또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동양인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이제 외국어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충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실제 선생님의 경험인데 그 슬로베니아에서 그 카페에 들어갔는데 어떤 웨이터가 굉장히 어눌한 한국어로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조용해서,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이 꼭 조용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 운율 자질을 상대적으로 음장도 거의 우리가 안 쓰거든요. 그래서 경상도 방언 하자들이 되게 이렇게 시끄럽게 들린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그렇게 들리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이제 방언의 속성이 성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반도의 운소라고 해서 지금 작은 그 한반도 지도를 올려놨는데, 거기에 굵은 선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제 백두대간이에요.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 성조방언권이고 서쪽이 이제 음장방언권입니다. 물론 표준어에서는 음장만을 인정하고 있어요. 음장만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 동쪽이 음장을 성조를 갖고 있어도 표준어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요새 또 지리도 그 사탐 과목도 다 선택이어서 제일 북쪽이 이제 낭림산맥, 그다음에 태백산맥, 소백산맥으로 이어지는 이제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제주도는 음장도 성조도 없어요. 제주도는 음장도 성조도 이제 방언의 아주 중요한 특성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운소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마 여러분이 그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중세국어의 성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서쪽은 음장으로 변화하게 됐을까? 물론 그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언어 변화는 외가 없어요. 네. 조건 변화도 있지만 무조건 변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장으로 바뀐 과정은 이제 17세기, 16세기 말부터 17세기로 넘어가면서 음장으로 바뀐 것 같은데, 동쪽은 바뀌지 않았어요. 음장으로 바뀌어서 우리 앞에서 왜 상성이라는 거, 이제 그 복합성조, 상승조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조와 고조의 복합조거든요. 그럼 저조와 고조의 복합조니까 상대적인 길이가 길겠죠. 그래서 상성이 대부분 장음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 음의 고절은 무시되어서 저조든 고조든 다 이제 단음이 됐습니다. 어쨌든 서쪽 방언권은 다 이제 음장 언어가 되고, 또 서울이 있는 중부 방언이 이제 음장 언어가 되다 보니까 표준어에서는 음장을 인정하게 됐고요. 그러면 동쪽은 왜 이렇게 그 성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혹시 연변에서 온 우리 동포들이라든지
또 중앙아시아에서 온 동포들은 어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북한말이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우리 가장 한반도의 지도에서 호랑이 앞발 뭐 일본 사람들은 토끼귀라고 우리를 토끼로 비하하려고 토끼귀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호랑이 앞발이든 토끼귀든 거기가 이제 함경도 북도 제일 꼭대기 지역이고 거기가 육진 지역이에요. 세종이 김종서 장군으로 하여금 개척하게 대한 육진 지역인데 이제 명나라 시절에 이제 여진으로부터 뺏은 거죠. 근데 거기에 지역에 우리가 이제 영토를 이제 뭐 중세나 이제 전 근대 사회에서 영토 전쟁을 벌이면 일단 어떻게 해요? 가장 최근에 뭐 여러분들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도 보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해도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살고 뭐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해도 영국 사람이 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이 이제 이 땅을 차지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데 아무래도 동쪽 지방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또 우리가 나라가 어렵던 시절에 이제 해외로 간도 땅이렇게 벗어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 동북쪽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연변이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중 동포들이나 또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성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북한 말처럼 이제 들리게 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서쪽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해 줄 것은 뭐냐면 임권택이라는 이제 감독을 아마 알 거예요. 아마 좀 한국에서 봉준호 감독 이전에 본인이 이렇게 베를린이나 이렇게 깐느나 이런 데서는 감독상을 받지 못했지만 이런저런 그런 상도 받고 출연하는 여배우가 베를린인가 여우조연상도 받게 하고 이런 능력 있는 그런 감독인데 이 감독이 이제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서편제가 판소리와 관련되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아까 운율자질은 음악적인 요소와 일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편제가 뭐냐면 우리가 판소리 하면 서남 전라도 쪽 서남방언 쪽을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음악적인 그런 편제가 서쪽이다 해서 서편제인 거예요. 근데 당연히 동편제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음장 언어와 그 다음에 성조 언어가 음악적인 그런 어떤 그런 패턴, 시스템 이런 것에서도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제 아마 더 맛깔난 면이나 이런 것들이 서편제 쪽이 더 나았던 모양인지 어쨌든 네 그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갑자기 뭐야 난 한국지리 안 배웠는데 웬 놈의 낭림산맥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지리죠. 지리예요. 사실 이 지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폴 크루그만이라고 해서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은 이제 지리 경제학. 네. 사실 경제와 지리는 너무너무 밀접하다는 생각이 들죠.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언어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조금 전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리에 영향을 받죠. 여러분들 지금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성저 언어권과 음장 언어권으로 나뉜다는 것도 분명히 전통적인 사회에서 이 산맥을 넘나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언어에서 이 방언의 분화라고 하는 것은 지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문을 언어지리학이라고 하고 linguistic geography라고도 하고 또 혹은 방언지리학이라고도 하고 그냥 방언학 dialectology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라 할지라도 그 내부의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변이 양상이 이제 나타나죠. 대표적인 조건이 이제 지리적인 거죠. 예를 들면 제주도 방언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왜 특이하겠어요? 섬이잖아요. 지금도 섬 한번 건너가는 게 아무리 교통이 발달을 해도 제주도 가는 게 버스 한번 타고 가는 것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문화적인 중심지냐 아니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변이 양상, 베리에이션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언어 내부의 변이 양상 가운데 특히 지역적 조건에 따른 것을 지역 방언이라 이렇게 합니다. 방언 분화는 원래 한 언어권 안에서 단일한 어용이 사용이 되다가 자, 예를 들면 벼라고 하는 단일한 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용에서는 그냥 벼라고 하는데 어떤 방언에서는 배라고 하고 어떤 어용에서는 비라고 해요. 그럼 벼가 배가 되고 벼가 비가 되는 데는 그 방언에서 그 단어만이 아닌 어떤 체계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연구하면 단순한 방언 분화뿐 아니라 언어의 역사에 대해서, 해당 언어의 역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는 그런 좋은 그런 학문적 배경을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일단은 단일한 어용이 사용되다가 후대에 이르러 사람들의 이동을 촉진하거나 뭐 가로막는 다양한 조건들이 생기는 거죠. 지리적, 정치적, 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때문에 어용의 변화 속도가 달라지면서 이제 방언 분화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시기에 한 언어가 보여주는 지역적 방언 분화 양상은 그 언어가 겪은 상이한 역사적 과정의 투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경상도 방언에는 성조가 남아있어요. 근데 서울 말에는 성조가 남아있지 않죠. 그런데 15세기에는 성조가 있죠. 자, 분명히 21세기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상도 방언과 서울 말 중에 어느 쪽이 더 과거의 양상을 투영하고 있나요? 분명히 경상도 방언이죠. 이처럼 방언이라고 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경상도 방언이나 뭐 함경도 방언이나 이런 방언들이 없었으면 중세국어의 방점 표기를 과연 성조로 해석을 해도 되나 고민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방언에 성조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언어가 겪은 상이한 역사적 과정의 투영인 거예요. 어떤 언어에서는 어떤 통시적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나고 어떤 언어에서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지역 방언의 분화 양상을 역사적 시각에서 해석하려는 이 언어 지략은 그전에는 문헌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그런 새로운 시각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새로운 시각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 19세기 말 20세기 정도까지, 20세기 중반 정도까지 얘기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20세기 중반 이후로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20세기 초부터 이제 매스미디어가 대중 매스미디어가 이제 대중이나 매스나 같은 말이거든요. 매스미디어가 이제 점점 발달하게 되죠. 뭐 라디오도 생기고 TV도 생기고 이제는 뭐 SNS 뭐 지금 폭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그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리가 갖는 고립성을 극복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지금 뭐 한참 사회적 거리를 돌아 뭐 다 고립된 것 같지만 여러분하고 내가 고립된 건 맞아요. 고립된 건 맞고 여러분도 방에서 나도 방에서 서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과거와는 달리 소통을 하게 되죠. 이건 어떤 매스미디어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돼요. 자, 요즘 제주도 방언, 여러분들 제주도 방언 못 알아들어요. 제주도 방언이 어떠냐면 젊은 사람들은 뭐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 말은 알아듣는지 몰라도 아예 뭐 어린아이들은 말할 줄도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표준어 교육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교육을 넘어서서 맨날 방송 보고 맨날 뭐 라디오는 아니더라도 음악 듣고 뭐 SNS 보고 자 소위 말해서 표준어 그리고 서울말의 간섭을 엄청나게 받게 되겠죠. 그럼 제주도 방언은 제주도 방언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속성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언어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현대 이런 발달된 어떤 교통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공중파의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의 발달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그런 연구가 좀 어려운 조금 20세기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지리학은 과거에 이제 옛날 문헌을 연구하는 한계를 극복하기는 했지만 요즘은 조금 어떤 구시대적인 학문이 되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방언이 여전히 남아있고 방언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 간의 간섭이나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연구를 하게 되지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휘적 장음과 표현적 장음 했는데 드디어 이제 음장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음장 구별 잘 해요?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보수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언어는 사실 이제 아이디얼렉트라는 말이 있어요. 개인어라는 말이 있는데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라도 좀 더 보수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더 개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아무래도 유행어 많이 쓰고 뭐 이러면 좀 더 개신적인 것이고 이제 규범적이고 좀 문어적이고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더 보수적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표준어에서 음장을 지키게끔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중요한 시험, 뭐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거 볼 때는 음장이나 이런 거는 시험치기 전날 외워서 들어가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그 뭐 거의 70대 이하는 글쎄요, 거의 음장을 변별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표준어에서는 규범에서는 음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현대국어, 특히 이제 현대국어 표준어에서는 음장으로 단어의 의미를 구별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규범으로서의 운소로서의 기능은 음장만이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장단은 장모음과 단모음의로 그 단어의 의미를 변별한다고 이제 학교문법에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알아둬야 할 것은 이 음장은 제1음절에서만 변별이 돼요. 그래서 표준어는 제1음절의 모음이 단모음이냐 장모음이냐에 따라서 최소 대리버가 형성이 돼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최소 대리버 기억나죠? 그러니까 음소 차원에서 자음이나 모음을 치환 검증해도 최소 변별상이 만들어지지만 운소도 분명 변별적 기능, 성조의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중국어 같은 경우는 성조를 변별하겠죠. 우리는 음장이 있으니까 음장을 통해서 최소 변별상들이 만들어져요. 뭐 대표적으로 눈, 뭐 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대리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절음 차원은 동일한데 초분절음 때문에 최소 변별상 혹은 최소 대립상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어두 단음화라고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한국어 현대 표준 한국어는 제1음절에서만 음장이 변별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음절 이하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그게 어두는 이제 단어의 첫머리란 뜻이고 비어두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니까 당연히 제2음절 이하겠죠. 이하에서는 원래 음장을 갖고 있던 애들도 그 음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음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 분명히 눈은 장음이었잖아요. 장모음이었고 밤도 장모음이었죠. 그런데 첫눈, 군밤 이렇게 비오드 즉 제2음절 이하가 되면 그 제2음절 이하에 들어가게 되면 뭐 파생어든 복합어든 그렇게 되면 음장의 변별력이 사라집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음장이 운소로서의 지위가 사실은 이제 뭐랄까 리얼한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변별력이 없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궁금하죠? 그러면 한국어는 나중에 운소가 운소는 남죠. 남기는 남는데 운율적 자질은 남는데 이제 최소 대립상이나 의문론적 기능을 하는 즉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운율적 자질은 없어질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 다른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언어의 변화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했다면 자연과학이겠죠. 어떻게 인문과학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실 한국어에서는 음장은 서남방언의 일부 노년층,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년층들에만 남아있고 장년층 이하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게 뭐 대개의 경우 지금 사실은 음장을 변별하는 세대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을 빼고는 음장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경상도 방언 쪽이나 이렇게 우리 이제 영동 지역 방언, 성조를 가지고 있는 이쪽 지역은 애시당초 이게 성조와 음장이 함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장 구별 못해요. 음장 구별을 애시당초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음장을 구별하지 못하고 국어 사전은 장모음을 가진 모든 단어에 장음부호를 이제 쌍점을 이렇게 찍어놔요.
찍어 놓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전에 보면 다 음장. 그래서 뭐 아나운서 시험을 보거나 이제 그런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음장을 좀, 그러니까 내가 직관, 그러면서 언어적 직관, 인투이션, 언어적 직관이 없다 보니까 이제 좀 안타깝지만 암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다음 일단은 그리고 지금 장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음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휘적 장음과 표현적 장음이라고 했죠. 이제 표현적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또 알겠죠. 그래서 표준어 단어의 첫 음절에 쓰여서 단어의 의미 변별에 사용되는 것을 어휘적 장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어휘적 장음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요. 사전에. 그런데 표현적 장음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감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것을 그 prominence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그 발표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 지금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거나 이럴 때는 앞에서 배웠다시피 강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좀 길게 말해요. 그렇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은 이제 표현적 장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적 장음, 뭐 표현적 강세, 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그 뉘앙스를 살리거나 화법의 어떤 그런 일종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적 장음과 표현적 장음이라는 그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도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아나운서들이 이런 그 음장 교육 같은 것들을 굉장히 철저히 받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발화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좀 더 전달력이 좋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는 이게 발화의 속도, 너무 천천히 말해도 안 돼요. 빨리 말하다가 좀 천천히도 말하다가,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천천히 말한다는 건 뭐냐면 뭔가 그 길이를 이용하는 표현적인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말한다는 것은 이런 표현적인 운율자질을 잘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분절음들을 또박또박 발음하는 것, 코아티큘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티큘레이션이 조음이거든요. 조음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코는 동시라는 거예요. 동시조음은 뭐냐면 분절음들이 막 섞여요. 막 말 그대로 뭉개서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분절음들이 잘 전달되지 않으니까 정확한 단어, 그러면서 동음어들을 생성하게 되고, 이제 불분명한 분절음의 발음들이 아무리 뭐 강세를 쓰고 음장을 써도 전달력이 떨어지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적 장음과 표현적 장음의 차이에 대한 표를 한번 제시를 해봤어요. 어휘적 장음은 당연히 어두에만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자, 어휘적 장음은 운소, 한국어에서 최소 대립상, 즉 음소에 대립되는 단어 의미를 변별하는 운율적 자질로서 운소로서의 기능을 하는 애예요. 그건 제1음절에만 나타난다고 했죠. 제1음절은 단어의 첫 소리라고 했죠. 그것을 어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에만 나타납니다. 반면에 표현적 장음은 내가 강조하고 싶거나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니까 어두와 비어두 어느 곳에나 자유자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휘적 장음은 단어의 어휘적 의미와 관계가 있고 어감이 바로 뉘앙스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사전에 등재된 것이니까. 반면에 표현적 장음은 오로지 어감과 관계만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적 장음은 음장이 다르면 아까도 앞에서 봤다시피 그 다음에 말, 그쵸? 네, 발처럼 음장이 다르면 아예 서로 다른 단어가 돼요. 최소 대립상이 되지만 표현적 장음의 경우는 내가 예를 들면 정말 알아듣겠어요? 정말 그래요? 자, 정말하고 의미가 다르지 않죠. 네. 그 다음 어휘적 장음은 장음과 단음을 화자가 선택할 수 없지만 표현적 장음은 당연히 화자의 선택권이 있고, 어휘적 장음은 사전에 표시되어 있지만 표현적 장음은 사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국어에서의 운율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초분절음, 이제 음성, 그다음에 이음,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음소, 그다음에 운소, 초분절음, 이런 속성까지 기본적인 그런 어떤
사실은 이제 음성학적인 것과 아주 기본적인 의문론적인 그런 개념들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음과 모음의 구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만 간단히 여기서 또 끝내기도 좀 이건 좀 간단하니까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구분이 돼요. 음성은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성대 진동의 여부에 따라서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기류가 통과하는 공간에 따라서 기류는 에어스트림이라고 해서 공기예요, 공기. 이제 공기의 흐름. 사실 이제 기류가 이제 일본식 표현인데 선생님도 자꾸 쓰네요. 네, 그래서 기류가 통과하는 공간에 따라서 구강으로 나가면 구강음. 비강으로 나가면 비강음. 비강음이라고 하는 게 더 짝이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냥 비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뭐 일종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비강음이라고 해도 되지만 대개의 경우 교재들이나 이런 걸 보면 다 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명강 기억이 나죠. 울림통으로 사용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공명강, 울림통이 이제 그 구강과 비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젖 뒤에 인두강도 있고, 입술과 입술 사이에 입술을 다물었을 때 입술과 그 이빨 사이 조그만 공간, 그것도 순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구강과 비강 같은 그런 공명강, 이 공명강에서 울림통에서 울림을 가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공명음과 장애음으로도 불려요. 장애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죠. 그럼 장애음은 뭐냐면 울림을 가지지 않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유성음하고는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사실은 공명음이 유성음이고 대개의 경우 유성음이 공명음이고 무성음이 장애음인 건 맞아요. 기준이 달라요. 성대 진동 여부를 가진 것이 유무성이고 비강이나 인두강이나 순강이나 구강을 이들 공명강들의 어떤 울림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공명음과 장애음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공명음의 대표가 뭐냐면 모음이에요. 그래서 성악가들이 하면서 울림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 장애음은 뭐냐? 공기가 나오다가 기류의 방해를 받아요. 울림을 가지려면 모음처럼 어딘가 공기가 나오면서 막히지 않아야 되잖아요. 막히지 않아야 되는데 장애음의 경우는 공기가 나오다 어디선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음은 대개의 경우 모음이고 장애음은 대개의 경우 자음이에요. 그런데 모든 자음이 그 장애음인 건 아니에요. 공명자음도 있어요. 공명을 이용하는 자음의 대표적인 것은 안 써도 돼. 뒤에서 배워요. 비음이나 이제 유음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모음도 예를 들면 다 유성음 같지만 무성으로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음을 무성으로 발음한다니까 깜짝 놀라죠. 모음은 다 유성음일 것 같은데 모음을 무성으로 발음하면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쵸? 앞쪽 차시에서 얘기한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말이야 하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는 또 한번 반복돼서 나오니까 성대를 통과한 공기가 장애를 조금이라도 받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명음과 장애음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공명자음이 있거든요. 비음이나 유음처럼. 근데 장애 여부만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장애를 받았을 때는 자음, 그 다음에 장애를 조금이라도 받지 않으면 모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은 조음의 과정에서 기류가 방해를 받는 음성이고 모음은 조음의 과정에서 기류의 방해를 받지 않는 음성이다. 그리고 모든 소리는 분류의 기준에 따라서 달리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이제 자음을 먼저 공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차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